한국이 경제 강국이 된 이유는 단 하나. 한글입니다. 영국 명문대 교수의 이 선언에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원도, 인구도, 제국의 역사도 없는 한국. 그런 나라가 세계 반도체와 조선 산업의 심장을 장악한 이유가 600년 전 만들어진 한글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발음을 설계한 문자는 어떻게 세계 산업을 설계하는 능력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한글의 힘을 세계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 세계 195개국 중 단 한 곳. 자국의 문자를 기념하기 위해 공휴일을 지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매년 10월 9일,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글자를 축하하죠. 알파벳도 한자도 아니에요. 스스로 설계한 문자를 국가기념일로 만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하밀턴입니다. 옥스퍼드에서 30년간 문명 발전론을 가르쳐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주장해온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러 왔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78명의 학생 중 절반은 노트북을 켜고 딴짓을 하다가 일제히 고개를 들었죠. 교수가 자기 이론을 부정한다는 건 학계에선 드문 일이니까요. 제 이론은 간단했습니다. 문명 발전의 공식은 자원 곱하기 인구 곱하기 제국의 경험이라는 거였어요.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죠. 데이터는 완벽했고, 그래프는 아름다웠으며, 논문은 수십 편의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저는 하나의 예외를 발견했어요. 아까 말한 그 나라 말입니다. 문자를 공휴일로 만든 나라요. 처음엔 웃겼어요. 문자 하나 가지고 국가기념일을 만들다니 문화적 자부심이 과하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1인당 GDP가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았죠. 자원도 없었습니다. 석유도, 철도, 구리도 없었어요. 인구는 5천만 명으로 중국의 30분의 1 수준이었고요. 제국주의 경험은커녕 오히려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전쟁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였어요. 제 공식에 대입하면 이 나라는 영원히 가난해야 정상이었습니다. 강의실 앞줄에 앉은 마이클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MBA 과정에 있는 미국 학생이었는데 월가 출신답게 자신감이 넘쳤죠. 교수님,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요? 반쯤 조롱하는 톤이었습니다. 아마 개발도상국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에요. 저는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1953년부터 2023년까지 70년간의 산업성장 곡선이었어요. 수직에 가까운 상승.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까지 걸린 시간은 단 50년이었습니다. 영국은 200년 걸렸고 미국은 150년 걸렸어요. 일본조차 100년 이상 걸렸죠. 마이클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산업의 종류였어요. 섬유에서 시작해 철강, 조선, 자동차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업 사다리를 단 한 계단도 건너뛰지 않으면서도 속도는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제 공식으론 설명이 안 됐죠.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학 박사과정에 있는 중국 학생으로 평소 국가주도 성장 모델을 신봉하는 편이었어요.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 때문 아닐까요?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그런 정책을 폈다고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초정밀 산업까지 올라간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요. 리웨이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뭐가 달랐던 건가요?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여기 섰습니다. 요한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산업사를 전공하는 독일 학생으로 신중한 성격이라 평소엔 질문을 아꼈죠. 교수님, 그 나라가 어딘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강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78명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어요. 제가 말했죠. 그 나라는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은 전 세계 수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방위산업 수출은 10년 새 20배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세계 1위예요. 마이클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기술 이전 덕분 아닌가요? 공격적인 질문이었지만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기술 이전은 시작일 뿐이라고 답했죠. 기술을 받은 나라는 수십 개지만 그걸 넘어서 역으로 수출한 나라는 하나뿐이라고요.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프랑스 학생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걸 즐기는 성격이었어요. 그럼 노동 강도 때문 아닐까요? 아시아 국가들은 노동 시간이 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고강도 노동은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겪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극초정밀 산업까지 올라간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반도체 공정은 나노미터 단위로 움직입니다. 오차 허용 범위가 0에 가까워요. 단순히 오래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대체 뭐가 달랐던 건가요? 리웨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죠. 78명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펜을 들고 제 입에서 나올 답을 기다리면서요. 요한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나라가 어딘지 먼저 밝혀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전체가 그 질문에 집중했어요. 강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고 리웨이는 펜을 든 채 멈춰 있었죠. 에밀리는 미간을 찌푸렸고 나머지 학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30년간 제가 믿어온 공식을 무너뜨린 그 나라의 이름을 말하는 건 제 학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테니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 한마디에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했고 몇몇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마이클은 팔짱을 낀 채 비웃듯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삼성 만드는 나라 말인가요?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조롱기가 섞여 있었어요. 맞습니다. 삼성을 만든 나라예요. 하지만 삼성만 있는 게 아니죠. SK 하이닉스, 현대, LG, 한화, 포스코. 세계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디스플레이 1위를 모두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업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정밀 산업은 일본도 독일도 잘하잖아요. 한국만 특별한 건 아니지 않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하지만 일본과 독일은 100년 이상 축적해온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 50년 만에 그들을 따라잡았어요. 요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압축 성장의 비밀이 뭔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화면을 하나 더 띄웠습니다. 1443년 10월 9일이라는 날짜가 크게 떠올랐죠. 이날 한국의 네 번째 왕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 즉 한글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예요. 리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문자요? 그게 산업과 무슨 상관인가요? 중국도 한자를 오래전부터 썼는데요. 그녀의 질문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30분째 본론을 안 꺼낸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한자는 진화한 문자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갑골문에서 시작해 수천 년에 걸쳐 변형됐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로, 그리스 문자가 로마로 전해지면서 조금씩 바뀌어 온 겁니다. 진화는 시행착오의 산물이에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에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를 띄웠어요. 600년 전 문서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죠. 자음 17자, 모음 11자. 총 28개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원리는 과학적이었어요. 세종은 사람의 발성기관을 분석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걸 기호로 옮긴 거예요.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설계라고요? 상형문자랑 뭐가 다른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상형문자는 대상을 그린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소리를 분해한 거예요. 추상화의 단계가 다릅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철학과 음성학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규칙으로 작동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글자가 됩니다.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가 되는 식이죠. 조합 가능한 글자 수는 1만 1천여 개. 하지만 원리는 단 하나예요.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언어 운영체제였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요? 운영체제면 뭐가 특별한가요? 라틴 문자도 체계적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26개 알파벳이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한글은 모듈 방식입니다. 소수의 부품으로 무한한 조합을 만드는 거죠. 요한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효율성 문제 아닌가요? 설계와는 다른 차원 같은데요. 저는 바로 그거라고 답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설계한 겁니다. 세종은 문자를 만들 때 목표가 명확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해부학적으로 관찰하고 음소를 최소 단위로 쪼갰어요.
그리고 각 음소에 해당하는 기호를 디자인했죠. 이건 언어학자도 철학자도 아닌 국가 프로젝트 팀이 한 일이었습니다. 왕과 학자들이 모여 3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에요. 리웨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반도체랑 무슨 관계인가요? 600년 전 문자 만든 게 어떻게 21세기 산업으로 이어진다는 건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수백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단계는 나노미터 단위로 제어돼야 하고 오차 범위는 거의 0에 가깝죠. 이건 시스템 설계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600년 전부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을 배워왔어요.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중세 문자 설계가 현대 반도체와 연결된다는 건 과장 아닙니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의 공격은 예상했던 거였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시스템을 스스로 설계해본 경험은 집단적 자신감을 만들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대를 거쳐 전승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분석하고 최소 단위로 쪼개고 규칙을 만들고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법론이었죠. 그리고 그 방법론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졌습니다. 반도체 설계도 조선 공정도 배터리 시스템도 같은 원리예요. 복잡한 걸 쪼개서 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요한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왜 못하나요? 일본도 독일도 체계적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강해요.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데 강합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능력이 다른 거죠. 에밀리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래도 증거가 약한 것 같은데요. 문자 하나로 산업 전체를 설명하긴 무리 아닌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문자는 시작일 뿐이라고 답했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더 많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조롱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마이클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고 요한은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글의 두 번째 특징, 학습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였죠.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입니다.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웠어요. 외국인 학습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데이터였죠. 기본 자모를 익히고 간단한 단어를 읽는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평균 2시간 47분이 걸렸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평균 20시간, 일본 히라가나는 15시간, 중국 한자는 기초 500자만 익히는데 6개월이 필요했어요.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 암기 시간 아닌가요? 실제 사용은 다른 문제잖아요. 예상했던 반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원리 이해입니다. 한글은 자모 24개만 익히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조합 규칙이 100% 일관되거든요.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언어 자체의 난이도는 다르잖아요. 문법이나 어휘는 별개 문제 아닌가요?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죠. 한국어 문법은 복잡해요. 하지만 지금 논점은 문자 시스템입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리웨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문자 배우기 쉬우면 경제 성장하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1945년과 1970년 한국의 문해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1945년 해방 당시 문해율은 22%였습니다. 성인 10명 중 8명이 글을 읽지 못했죠. 하지만 1970년에는 87%로 급등했어요. 단 25년 만에 65%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요한이 손을 들었어요. 그건 교육 정책 때문 아닌가요? 개발도상국들도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는데요. 물론이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교육 의지는 중요해요. 하지만 의지만으론 안 됩니다. 학습 비용이 낮아야 가능한 일이죠. 화면에 비교 데이터를 띄웠어요. 같은 시기 개발도상국들의 문해율 상승 속도였습니다. 인도는 1947년 12%에서 1971년 34%로 올랐어요. 22%포인트 상승이죠. 인도네시아는 1945년 10%에서 1971년 54%, 44%포인트 상승. 브라질은 1940년 43%에서 1970년 67%, 24%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한국의 65%포인트 상승은 압도적이었어요. 마이클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정부 투자 차이 아닐까요?
한국이 교육에 더 많이 쓴 거 아닌가요? 저는 자료를 하나 더 꺼냈죠. 1인당 교육 예산 비교였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평균 이하였어요. 전쟁 직후라 예산 자체가 부족했거든요. 그럼 뭐가 달랐던 건가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문자 시스템의 학습 비용입니다. 한글은 규칙 기반이라 학습 곡선이 급격해요. 처음 3시간만 투자하면 평생 쓸 수 있는 도구를 얻는 겁니다. 리웨이가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북유럽도 문해율 높잖아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다 90% 넘는데요. 그들도 한글 쓰나요?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북유럽은 진화된 문자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수백 년에 걸쳐 최적화됐죠. 하지만 한국은 설계된 문자를 가졌어요. 차이가 뭐냐고요? 진화는 우연의 산물이지만 설계는 의도의 산물입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어요. 의도가 왜 중요한가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답했죠.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과정이 다릅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문자를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경험과 받는 경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에밀리가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경험이 산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데요? 너무 비약 아닌가요? 저는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1970년대 한국 반도체 산업 초기 데이터였습니다. 1974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을 때 기술자 대부분은 고졸 학력이었어요. 대학 나온 엔지니어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들은 매뉴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기술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면 3일 안에 숙지했어요. 문해력이 높았거든요.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매뉴얼 읽는 게 기술력인가요? 일본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앞서 있었는데요. 맞는 말이라고 제가 인정했죠. 초기엔 격차가 컸어요. 하지만 학습 속도가 달랐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축적하는데 30년 걸렸어요. 한국은 15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식 전파 속도가 빨랐거든요. 매뉴얼이 빠르게 번역됐고 현장 기술자들이 즉시 이해했으며 개선 아이디어가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리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조직 문화 문제 아닌가요? 수직적 사회일수록 정보가 빨리 퍼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직적 사회는 오히려 정보를 막아요.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니까요. 한국이 빨랐던 건 문해율이 높아서예요. 현장 기술자까지 문서를 읽고 쓸 수 있었거든요. 문해율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식의 이동 속도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래프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1980년대 한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곡선이었죠. 1980년 127건에서 1990년 3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0년 만에 23배 증가한 거예요. 요한이 물었습니다. 그게 문해율과 무슨 상관인가요? 특허는 기술력 문제잖아요. 저는 반문했죠. 특허를 내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기술 문서를 읽고 선행 기술을 조사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글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해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에밀리가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미국은요? 영국은요? 그들도 문해율 높은데 왜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 안 했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성장한 상태였어요. 한국은 제로에서 시작했죠.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결국 압축 성장 얘기잖아요. 문자는 부차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축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문자예요. 지식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화면에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기술 도입과 특허 출원의 시차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평균 7년이었습니다. 기술을 도입하고 7년 뒤엔 자체 특허를 내기 시작한 거죠. 인도는 15년, 브라질은 18년이 걸렸어요. 리웨이가 마지막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산업 구조 차이 아닌가요? 한국은 재벌 중심이라 집중 투자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맞다고 제가 인정했어요. 재벌 시스템도 한몫했죠. 하지만 재벌이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인력이 준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졸 기술자들이 매뉴얼을 읽을 수 있었고 대졸 엔지니어들이 논문을 쓸 수 있었거든요. 문자 시스템은 인프라예요. 도로나 항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걸 바치는 기반이죠. 요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글만 있으면 다른 나라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나요? 저는 웃었어요. 아니라고 답했죠. 문자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조건 없이 충분 조건은 작동 안 해요. 강의실 공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더 이상 비웃지 않았어요. 리웨이는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 에밀리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죠.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한글의 세 번째 특징, 표준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표준화는 산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저는 화면에 ISO 9001 인증서 이미지를 띄웠어요. 국제품질 표준 인증이죠. 한국 기업들이 이 인증을 받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1987년 ISO 9001이 제정됐을 때 한국은 3년 만에 아시아 1위 인증 국가가 됐어요. 일본보다 빨랐고 독일과 비슷한 속도였죠.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정부 주도 아닌가요? 인증받으라고 밀어붙인 거잖아요. 물론이라고 제가 답했어요. 정부 정책이 있었죠. 하지만 정책만으론 안 됩니다. 표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해요.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표준화 잘하는데요. 국가 주도로 빠르게 통일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중국은 위에서 아래로 표준을 내려보내요. 하지만 한국은 아래에서 표준을 이해하고 실행합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화면을 바꿨어요. 한글의 잠호조합 규칙이 나타났습니다.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7개. 이론상 1만 1천여 개 조합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건 2,500개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표준화랑 무슨 상관인가요? 문자는 문자고 산업은 산업이잖아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핵심을 짚는 질문이었거든요. 규칙 기반 시스템을 600년간 사용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글을 쓰는 모든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규칙을 배워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법칙, 받침을 다루는 규칙, 띄어쓰기 원칙. 이런 규칙들이 몸에 배는 겁니다. 요한이 끼어들었어요. 독일어도 규칙적인데요. 문법이 엄격하고 철자법도 체계적이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제가 인정했죠. 독일어도 규칙적이에요. 하지만 독일어는 진화한 언어입니다. 라틴어에서 파생됐고 수백 년에 걸쳐 변형됐죠. 예외가 많아요. 한글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됐어요. 예외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그래서 규칙 학습이 빠르고 규칙 적용이 일관됩니다. 화면에 1960년대 한국 교육과정 자료를 띄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였죠. 한글 자모를 가르치는 방식이 흥미로웠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조합 원리를 먼저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규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평생 사용했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장에서 규칙을 따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리웨이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규칙 잘 따르면 산업이 성장하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래프를 하나 띄웠습니다. 1970년대 한국 제조업의 불량률 감소 곡선이었어요. 1970년 평균 불량률은 15%였습니다. 제품 100개 만들면 15개가 불량이었죠. 하지만 1980년엔 3%로 떨어졌어요. 10년 만에 5분의 1 수준이 된 겁니다. 마이클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한 거 아닌가요? TQM이나 6시그마 같은 거요. 맞다고 제가 답했어요.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했죠. 하지만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작동하진 않아요. 현장 근로자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6시그마는 통계 기반이에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공정 능력을 측정하고 변동을 관리하죠. 이걸 현장 기술자들이 이해해야 해요. 그러려면 문해력이 필요하고 규칙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도 똑같이 했는데요. 오히려 일본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이 선구자예요. 하지만 한국은 학습 속도가 빨랐습니다. 일본이 30년 걸린 걸 한국은 15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표준화에 대한 저항이 적었거든요. 일본은 장인 문화가 강해요. 개인의 노하우를 중시하죠. 하지만 한국은 규칙을 먼저 배웠습니다. 개인 스타일보다 시스템 규칙을 따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요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창의성은요? 규칙만 따르면 혁신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독일 엔지니어들은 규칙 안에서도 창의적인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창의성과 표준화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준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뭘 깨뜨려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표준이 없으면 혁신도 없어요. 그냥 혼돈일 뿐이죠. 화면에 한국 기업들의 공정 표준화 사례를 띄웠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었어요.
1970년대 초기엔 공정마다 작업 방식이 달랐습니다. 같은 부품을 조립해도 라인마다 순서가 다르고 시간도 달랐죠. 하지만 1980년대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공정이 표준화됐습니다. 작업 순서, 소요 시간, 품질 체크 포인트까지 전부 매뉴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매뉴얼을 모든 근로자가 읽고 따랐습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테일러리즘 아닌가요? 미국이 100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맞다고 제가 인정했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100년 걸렸고 한국은 10년 만에 했습니다. 마이클이 비웃었어요.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작용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이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인간 소외. 다 있었죠. 하지만 지금 논점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표준화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에밀리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결국 권위주의 정부가 밀어붙인 거 아닌가요? 규칙 따르라고 강요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요만으론 안 됩니다. 이해가 있어야 해요. 한국 근로자들은 매뉴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도 공정표준서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규칙을 따르는 게 낯설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한글 조합 규칙을 배웠으니까요. 요한이 조용히 물었어요. 교수님 주장은 결국 문화 결정론 아닌가요? 한국 문화가 특별해서 성공했다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한글이라는 규칙 기반 시스템을 600년간 사용하면서 형성된 집단 능력입니다. 화면에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어요. 2000년대 한국 기업들의 ISO 인증 속도였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인증을 받았어요. 환경표준, 정보보안 표준, 안전보건 표준. 모두 3년 안에 주요 기업들이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리웨이가 마지막으로 반박했어요. 그건 정부 압력 아닌가요? 인증 안 받으면 불이익 주는 거잖아요. 압력도 있었다고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압력만으론 품질이 안 나와요. 진짜 표준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화는 산업의 전제 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부품이 규격화돼야 조립이 가능하고 공정이 표준화돼야 확장이 가능하며 품질이 일정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걸 빠르게 해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고 리웨이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생각에 잠겨 있었고 요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다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간축의 문제를 다룰 차례였어요. 70년입니다. 1953년 전쟁 폐허에서 2023년 산업 대국까지 걸린 시간이요. 저는 화면에 연대표를 띄웠어요. 1953년 한국의 모습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1인당 GDP 67달러. 당시 가나는 179달러, 필리핀은 257달러였어요. 한국은 아프리카 평균보다 가난했죠. 서울 시내엔 건물다운 건물이 없었고 도로는 비포장이었으며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인당 GDP 33,000달러, 세계 10위 경제대국,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7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겁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전후 복구는 다 그렇게 빠르지 않나요? 독일도 빨랐고 일본도 빨랐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독일과 일본은 산업 기반이 있었어요. 전쟁 전부터 선진국이었거든요. 공장이 파괴됐지만 기술과 인력은 남아 있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래 농업국이었어요. 산업 기반 자체가 없었죠. 제로에서 시작한 겁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제로에서 시작했는데요. 1949년 혁명 후에요. 맞다고 제가 답했어요. 중국도 비슷한 출발선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건 1978년입니다. 한국보다 20년 늦었어요. 화면에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개발도상국의 1인당 GDP 성장 곡선이었어요. 한국은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1960년 158달러에서 2020년 3만 달러 넘게 190배 성장이었죠. 같은 기간 브라질은 15배, 멕시코는 12배, 인도는 25배 성장했어요. 중국은 1978년 이후 급성장해서 80배 정도였지만 출발이 20년 늦었죠. 요한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장률만으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숫자 뒤에 뭐가 있나요?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산업구조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1960년 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였어요. 10명 중 6명이 농민이었죠.
하지만 1990년엔 11%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바뀐 거예요. 영국은 이 전환에 150년 걸렸고 미국은 100년 걸렸습니다. 일본도 70년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30년 만에 해냈죠. 에밀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이촌향도 아닌가요? 농민들을 공장으로 내몬 거잖아요. 노동 착취 아닌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노동 강도는 엄청났다고 제가 인정했죠. 주 6일 근무, 하루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어요. 1970년대 한국 근로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800시간이었습니다. OECD 평균의 거의 2배였죠. 하지만 이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고강도 노동은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겪었어요. 방글라데시도 베트남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왜 한국만 초정밀 산업까지 올라갔을까요? 마이클이 반박했어요. 투자 규모 아닌가요? 재벌들이 공장에 돈을 쏟아부은 거잖아요. 맞다고 제가 답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정부는 GDP의 30%를 투자에 쏟아부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투자만으론 시간을 압축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기술 도입 사례를 띄웠어요. 1970년대 포항제철 건설 프로젝트였죠. 일본 신일철이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설계도, 공정 매뉴얼, 기술지도 전부요. 공사 기간은 3년. 일본이 비슷한 규모 제철소를 지을 때 걸린 시간의 절반이었어요. 왜 빨랐을까요? 현장 적응 속도가 달랐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본 설계도를 받자마자 이해했고 현장 조건에 맞춰 수정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기술 이전이잖아요. 일본이 가르쳐준 거지 한국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초기엔 맞다고 제가 인정했어요. 기술 이전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속도를 보세요. 화면에 기술 자립 연표를 띄웠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 1기 준공, 1980년 자체 설계로 3기 증설, 1992년 중국의 기술 수출. 기술을 받고 7년 만에 자립했고 19년 만에 역수출한 겁니다. 일본은 미국 기술을 받고 자립하는데 25년 걸렸어요. 인도는 영국 기술을 받고 40년이 지나도 못했죠. 한국은 7년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래도 노동 착취는 사실이잖아요. 그 희생 위에 성장한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과로사, 산업재해, 저임금. 다 있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왜 그 희생이 초정밀 산업으로 이어졌느냐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도 주 60시간 이상 일해요. 베트남 전자공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조립 단계예요. 설계 단계로 못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뭔가요? 노동 강도가 같은데 왜 결과가 다른가요?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산업 사다리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모든 단계를 밟았어요. 섬유 1960년대, 철강 1970년대, 조선 1970년대, 자동차 1980년대, 반도체 1980년대, 디스플레이 1990년대, 배터리 2000년대. 한 계단도 건너뛰지 않았죠. 하지만 각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섬유에서 철강까지 10년, 철강에서 조선까지 5년, 조선에서 반도체까지 10년. 영국은 각 단계마다 30년씩 걸렸어요. 리웨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후발주자 이점 아닌가요? 선진국이 이미 길을 닦아놨으니 빨리 따라간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맞다고 제가 인정했어요. 후발 이점이 있었죠. 하지만 길이 있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필리핀도 길을 봤고 태국도 봤고 인도네시아도 봤어요. 그들도 같은 시기에 산업화를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만큼 빠르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뭐가 달랐던 건가요? 결국 자본이나 정부 정책 아닌가요? 저는 화면을 다시 띄웠습니다. 1980년대 각국의 R&D 투자 비율이었어요. 한국은 GDP 대비 2.5%를 연구개발에 썼습니다. 대만 2.1%, 브라질 0.8%, 인도 0.7%였죠. 투자는 중요해요. 하지만 투자한 돈이 결과로 나오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R&D 투자 후 특허 출원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한국은 평균 3년이었어요. 대만 4년, 일본 5년, 유럽 7년이었죠. 같은 돈을 투자해도 결과가 나오는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요한이 물었어요. 그 속도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핵심 질문이었거든요. 시스템 설계 경험에서 나왔다고 답했어요.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속도.
그게 빨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600년 전 한글 설계에서 시작됐다고요. 강의실이 무거워졌어요. 마이클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고 리웨이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반박하지 않았고 요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70년 압축 성장의 결과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제 이 산업들이 왜 한국에서 성공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차례였어요. 저는 화면에 반도체 칩 단면 사진을 띄웠어요. 현미경으로 수천 배 확대한 이미지였습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8만 나노미터인데 최신 반도체 회로 선폭은 3나노미터예요. 머리카락의 2만 6천분의 1 두께죠. 이 미세한 회로를 만들려면 300개가 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증착, 포토, 식각, 이온 주입, 세정. 각 공정마다 온도는 섭씨 0.1도, 압력은 0.01mbar, 시간은 0.01초 단위로 제어돼요. 오차 허용 범위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그건 장비가 하는 거 아닌가요? ASML 노광 장비 같은 거요. 네덜란드 기업이잖아요. 맞다고 제가 답했죠. 핵심 장비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에서 만들어요. 하지만 장비만으론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장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해요. 300개 공정의 순서, 각 공정의 조건, 불량이 생겼을 때 원인 분석. 이게 공정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장비 회사가 안 가르쳐줘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1983년 삼성 반도체 사업 진출 당시 자료였어요. 미국 마이크론에서 64K D램 기술을 도입했죠. 기술 이전 계약서에는 설계도, 공정 순서, 장비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었어요. 공정 조건의 세부값, 불량 발생 시 대처법, 수율 개선 노하우. 이런 건 계약서에 안 나와요. 직접 부딪혀서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시행착오로 배운 거잖아요.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시행착오의 속도가 다릅니다. 화면에 수율 곡선을 띄웠어요. 수율이란 정상 제품 비율이에요. 100개 만들어서 80개가 정상이면 수율 80%죠. 1983년 삼성이 첫 D램을 생산했을 때 수율은 15%였습니다. 100개 중 85개가 불량이었어요. 하지만 1년 뒤엔 60%로 올랐어요. 2년 뒤엔 85%. 일본 기업들이 10년 걸린 수율 개선을 3년 만에 해낸 겁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가르쳐준 거 아닌가요? 기술 지도 받았잖아요. 초기엔 맞다고 제가 답했어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왔죠. 하지만 그들은 기본만 가르쳐줬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찾아냈어요. 요한이 끼어들었어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요? 저는 화면에 당시 개선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1984년 6월 작성된 문서였어요. 3도, 0.02초, 0.2%. 이런 미세한 조정을 수백 번 반복한 겁니다. 각 조정마다 결과를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조정을 설계했어요. 마이클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그냥 실험 아닌가요? 과학자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실험이 아니라 설계예요. 무작위 실험이 아니라 가설 기반 조정입니다. 온도를 3도 올린 건 이유가 있어요. 증착 속도와 막질 균일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거든요. 노광 시간을 0.02초 줄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광제 반응 속도를 계산한 결과였죠. 이건 시행착오가 아니라 시스템 분석입니다. 변수를 쪼개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최저값을 찾는 과정이에요. 리웨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대학에서 배운 거 아닌가요? 물론이라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공학교육이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 대학이 MIT나 도쿄대보다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차이는 문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각 단위를 규칙으로 정리하고 다시 조합하는 방식. 이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에밀리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게 한글과 무슨 상관인가요? 반도체는 과학기술이잖아요. 저는 화면을 다시 띄웠어요. 한글 자모 조합표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라는 최소 단위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반도체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착, 포토, 식각이라는 최소 단위를 조합해서 칩을 만들죠. 요한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건 유추 아닌가요? 논리적 비약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추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모듈 방식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600년간 축적된 겁니다.
화면에 1990년대 삼성의 독자 설계 사례를 띄웠어요. 256M D램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 설계를 따라했는데 이때부터 독자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적층 구조를 썼습니다. 셀을 위로 쌓는 방식이죠. 삼성은 트렌치 구조를 선택했어요. 아래로 파는 방식. 왜 그랬을까요? 공정 단계를 30% 줄일 수 있었거든요. 적층은 증착을 12번 반복해야 했어요. 트렌치는 시각 8번으로 끝났죠. 같은 성능을 내는데 공정이 짧으니 수율이 높아지고 원가가 내려갔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는 설계 보고서를 확대했어요. 1989년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쪼개고 해법을 설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설계 능력이에요. 리웨이가 반박했습니다. 그 정도는 일본도 할 수 있잖아요. 독일도요. 왜 한국만 특별한가요? 저는 화면을 바꿨죠. 설계 속도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데 평균 18개월 걸렸어요. 삼성은 12개월. 1.5배 빨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선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일본 24개월, 삼성 9개월. 거의 3배 차이였죠. 왜 빨랐을까요?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고들 해요. 한국 기업이 수직적이라 빠르다고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설계 자체가 빨랐어요.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빠르게 쪼개고 해법을 빠르게 조합했습니다. 이건 조직 문화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에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약한 것 같은데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라고 답했어요. 화면에 마지막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10년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파운드리는 남의 설계를 받아서 칩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대만 TSMC가 1위예요. 54%. 삼성이 2위, 17%.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성장 속도였습니다. TSMC는 30년 걸려서 54%를 만들었어요. 삼성은 10년 만에 17%까지 왔죠. 요한이 물었습니다. 대만도 잘하는데요? 그들도 한자 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만도 뛰어나죠. 하지만 대만은 1987년부터 시작했어요. 한국보다 4년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설계 능력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거든요. 기술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장비를 사면 되고 매뉴얼을 받으면 되고 엔지니어를 교육시키면 돼요. 하지만 공정 설계 능력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공정 설계는 문제를 쪼개고 변수를 분석하고 최적 조합을 찾는 능력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돼야 하죠. 그리고 한국은 60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소리를 쪼개서 기호로 만들고 기호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훈련을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고 리웨이는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반박하지 않았고 요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조선과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 개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 들어가는 부품 수예요. 저는 화면에 조선소 사진을 띄웠어요.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울산 현대중공업.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도크에 거대한 배가 건조되고 있었죠. 길이 400m, 무게 20만 톤. 움직이는 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300만 개 부품을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개월이에요. 유럽 조선소는 24개월 걸립니다. 한국이 25% 빠르죠.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그건 인건비 때문 아닌가요? 한국이 싸니까 빨리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건비는 1990년대까지 맞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조선소들이 등장했어요. 인건비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을 못 따라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면을 바꿨어요. 선박 건조 공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설계 6개월, 자재 조달 3개월, 블록 제작 6개월, 탑재 2개월, 의장 1개월. 총 18개월이죠. 문제는 순서예요. 이 공정들이 순차적이지 않아요. 동시 진행됩니다. 설계가 끝나기 전에 자재를 주문하고 블록 제작이 끝나기 전에 탑재 준비를 하죠. 한 단계라도 늦으면 전체가 밀립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프로젝트 관리 아닌가요? 건설업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맞다고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건물은 부품이 수천 개예요. 선박은 300만 개. 건물은 현장이 고정돼 있어요. 선박은 바다에 띄워야 하죠. 건물은 하중만 견디면 돼요. 선박은 파도, 염분, 압력을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엔지니어링 능력 아닌가요? 저는 화면에 배관 설계도를 띄웠어요. 대형 LNG선의 배관 계통이었습니다. 배관만 총 연장 50km예요. 서울에서 수원 거리죠. 이 배관들이 선체 안에 3차원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 배관이 1cm라도 잘못 설치되면 다른 배관과 간섭이 생겨요.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죠. 그래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50km 배관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해야 해요. 간섭 검증을 수만 번 해야 하고요. 요한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건 CAD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독일도 그런 프로그램 쓰는데요. 맞다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똑같아요. 하지만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럽 조선소는 설계를 6개월에 걸쳐 완성해요. 한국은 4개월 만에 끝냅니다. 왜 빠를까요? 설계 수정 횟수가 적거든요. 화면에 설계 변경 이력을 띄웠어요. 유럽 조선소는 평균 1200회 수정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600회. 절반 수준이에요. 마이클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대충 설계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오히려 반대예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해서 수정이 적은 겁니다. 한국 설계자들은 간섭을 미리 예측해요. 배관어가 여기 가면 배관 B와 부딪힐 거라는 걸 설계 단계에서 파악하죠. 그래서 처음부터